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요즘 북핵 문제가 핵 재무장 시대를 열고 있다라는 진단과 함께 국제사회를 신냉전 시대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핵과 신냉전 시대,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북한 핵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북한만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복잡한 국제 정세가 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해해야 왜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는지, 네. 북한 핵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야 또 풀 수 있는 해결도 찾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신냉전 시대,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독일의 부총리 겸 외무장관 자그마우 가브리엘 장관이 지난주에 이 신냉전 시대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이 신냉전 시대에 대한 본격적인 뭐라 그럴까 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지금 신냉전 시대를 맞고 있다, 그렇게 독일 외무장관이 선언했고요. 그 이면은 신냉전 시대가 위험한 것은 이 핵 재무장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냉전 시대를 극복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어느 틈엔가 세계는 다시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 새로운 냉전의 시대 한복판에 북한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20세기 냉전은 미국과 그 소련의 거대 그 초강대 국가들 양대 세력이 서로 다툼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 배경은 이념이었습니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 이 두 국가의 다툼이었다면, 결국 그래서 이념의 다툼이었다면, 지금 21세기 버전의 신냉전주의는 그런 이념의 다툼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각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 국가 양축으로,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냉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냉전 시대, 쉽게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크게는 볼 수 있는데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도 이게 밀접한 연관이죠. 그렇습니다. 이 신냉전 시대로 접어드는 배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성향과도 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거의 지금 짜르로 불리는, 거의 그 황제와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고요. 이 민족주의, 러시아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옛 소련의 영향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아주 강렬한 인물입니다. 또 시진핑도 최근에 자신의 권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옛 중국의 황제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갖춘 것으로 1인 독재 체제를 갖추고 있죠.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시진핑도 굉장히 그 장기 집권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초강대국,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G2, 지금도 G2로 불리지만 명실상부한 G2, 이제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는 것.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시진핑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강한 미국의 부활,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 거기에 아베 일본 총리도 아시다시피 궁극주의 굉장히 부활. 궁극주의 부활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베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지도자들이 다 스트롱맨으로 맞습니다.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롱맨들의 강력한 그 캐릭터 속에서 이 세계가 다시 냉전으로 지금 치닫는 모습이고, 이 사람들의 그 성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국수주의적,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패권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또 재미나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빌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말하는 무슨 악당 같은 건데, 이 지금 말씀드린 지도자들의 캐릭터가 좀 그런 캐릭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또 부딪히고요, 사실은. 부딪히고요. 왜 그래서 빌런의 시대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런 그 신냉전 시대가 조금 더
걱정스럽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걱정스럽게 조영석 기자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걱정스러운 신냉전 전장 한복판에 사실은 한반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신냉전 시대는 또 과거의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던 냉전 시대와 다른 것이 이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이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쪼개면서 이렇게 그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동북아시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북한이 있지만 그 주변에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북한 문제도 바로 그런 신냉전 시대 주요 국가들의 대립 속에 있는 그런 주요 분쟁 지역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과거 냉전 시대는 이제 이념의 대립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익의 대립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핵무기가 연루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지역별로 쪼개져서 좀 분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국지전이 아니라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점이죠. 동북아시아 한반도는 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지금 분위기고요. 동남아시아, 남중국해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도 핵무기 보유국 중에 중요한 국가고 미국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중국 뒤에 러시아 있고 그 동남아 지역은 또 남부아시아에 가깝기 때문에 이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그런 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쪽 지역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동도 지금 이란의 핵무기 개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기에 그것을 이제 스탑시키는 어떤 협정을 맺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다시 좀 미국과 이란이 갈등 관계가 들어가면서 이런 식이면 이란이 다시 우리 핵무기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동 지역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미 핵무기 보유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나토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는 나토가 있고 또 나토와 대결하는 러시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냉전 시대의 역시 화두는 핵 재무장 이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것이 한반도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신냉전 시대를 바라보는 좀 복잡한 시선이 우려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 과거 냉전 시대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가 됐는데 그때도 물론 뭐 핵무기가 뭐 당연히 뭐 화두가 됐고 연루가 됐는데 지금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들여다보면 또 차이가 크죠. 바로 그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신냉전 시대와 예전의 미소 냉전 시대를 구별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요.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절대 파워가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면 미소의 대결이지만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에 들어서 세계가 크게 양분됐는데 미국이나 소련이나 세계의 중심 국가들이고 이 나라들이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서로가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공멸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 두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할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지금 21세기 지금 신냉전 시대는 그런 미국과 소련 같은 그런 절대 국가들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국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러 국가들로 좀 쪼개져 있고요. 특히 북한 같은 국가들이 나서 가지고 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이 강대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긴다는 명분으로 이제 핵무기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커지는 거죠. 좀 이란도 좀 핵무기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이 예전같이 슈퍼파워 국가들이 통제, 컨트롤을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좀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국가 또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데서 이런 핵무기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 같으면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은 안 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지만 북한이나 이란이나 또는 뭐 이스라엘이나 무슨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은 사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된다면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제도 쉽지가 않고요.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세기 신냉전 시대는 핵 재무장 시대로 가는데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그 20세기의 냉전 시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더 오히려 더 우려스럽죠. 우려스럽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신냉전 시대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실제 이 핵 무기와 관련된 주요 국가들이 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냉전 시대의 주역들이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조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요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제 한반도. 대한민국이 있는데 참 중간에 끼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신냉전 시대는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당연히 엮여 있죠. 여기에 근데 한국은 없습니다. 당사국입니다만은 중간에 끼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본의 아니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도 맞고 있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장관이 당시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중 사이의 줄타기는 외교적인 축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치 보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본다면 양쪽에서 다 또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신냉전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정윤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